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요. 자신의 인연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들은 한 청년이 그 운명을 거슬러 나쁜 짓을 저질렀다가 결국 뉘우치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겉모습보다 마음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떠나볼까요? 가짜 환자인 척하다가 진짜 죽을 뻔한 청년의 이야기, 말하는 산삼, 그리고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까지 오늘 밤 여러분께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살짝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청실홍실, 천생연분, 옛날 한 옛날 어떤 곳에 생기기도 잘생긴 총각 하나가 살았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빛내보려고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과거 보는 날이 멀지 않았고 또 그날은 달밤이 휘영청 밝아서 밤길을 걷기로 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지렁이 길을 걸었습니다. 가다가 보니 오래된 절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절마당에 어떤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밤중에 저 할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총각은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센 분이었는데 허리에는 주머니가 둘 달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주머니에서는 청실이 나오고 다른 주머니에서는 홍실이 나왔습니다. 총각이 옆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가느다랗게 노래를 부르면서 정실 한 가닥과 홍실 한 가닥을 서로 묶은 다음 옆에 있는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청실 하나, 홍실 하나, 정실, 홍실, 꽁꽁 묶고 천생연분 살고 지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쉬지 않고 정실과 홍실을 묶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이상해서 물어보았어요. 할머니는 무엇을 하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 밤중에 나는 중매신이야. 달밤에 남자하고 여자가 시집 장가가서 두부가 되어 잘 살라고 인연을 맺어주는 중매신이야. 달밤에 인연을 맺어준다고 해서 월화 노인이라는 이름이 있지. 이 정실은 남자고 저 홍실은 여자. 그래서 내가 정실과 홍실을 묶어두면 그 두 사람은 커서 짝이 되거든. 총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다고 다 만나서 부부가 됩니까? 아무렴 그렇고 말고 내가 묶은 대로 살게 마련이야. 이것이 운명이야.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도망가더라도 반드시 따라붙어서 인연이 맺어진단 말이세. 아이고, 너무 하시는데요. 서로 싫다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은 전혀 없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할머니는 계속해서 실을 묶었습니다. 김서방네 도련님이 서방네 아가씨 정신없이 만나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것을 들을수록 총각은 마음이 야릇해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할머니 마음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지? 네, 그러면 제 짝은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좀 기다려. 아직 자례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총각은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달이 기울고 날이 셀 무렵 할머니는 청실 하나 뽑고 홍실 하나 뽑더니 꽁꽁 묶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의 짝은 아직 어린애구먼.
날이 밝거든 가던 길로 곧장 10리쯤 가다가 보면 시장이 나올 것일세. 그 시장통에 들어서면 해장국집이 있을 것이야. 자네가 찾아갈 때쯤이면 주인 여자가 밖에 걸린 김, 나는 가마솥으로 해장국을 풀어나올 것일세. 그 여자의 등에 엎혀서 색색잠을 자는 어린 계집애가 자네 짝이 될 사람이네. 이 말을 들은 총각은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짝이 여자가 부잣집 딸도 아니고 벼슬아치 딸도 아니고 국밥집 딸이라니. 더구나 나는 당장 장가를 드릴 텐데 그 어린애가 언제 커서 신부가 된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과거를 보러 가는데 합격하면 곧바로 장가를 갈 텐데 어찌 그런 애와 혼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금방 내 노래 안 들었어. 날이 밝자 총각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상한 노인을 만났다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짝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가난한 집 어린애라는데 놀라버렸습니다. 온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좋다. 나는 운명에 도전할 것이다. 그 어린 것이 언제 커서 내 색시가 된단 말이냐. 그 애만 없다면. 이렇게 마음을 먹은 총각은 시장에 가서 시퍼런 칼 하나를 샀습니다. 칼을 품에 넣고 시장통에 있는 주막집 겸 해장국집을 찾아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늑수구레한 여인이 등에 어린애를 하나 업고 해장국을 풀어나왔습니다. 등에 업힌 어린애가 틀림없는데 누런 코가 들락거리는 모습으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월하 노인의 말이 참말이구나. 그렇다면 총각은 다가가서 품속에서 칼을 꺼내 잠자고 있는 어린애를 찔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총각은 도망쳤습니다. 휴, 이제 나는 그 청실홍실의 굴레를 벗어났다. 그 어린 것한테는 안 됐지만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나는 운명에 도전한 것이야. 총각은 그 후 서울에 올라가 과거를 보아 거뜬히 합격하여 어느 고을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장가를 가볼까 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았더니 잘생긴 총각 원님에게 딸의 시집을 보내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원님은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장가든 첫날 밤 멀쩡하던 신부가 갑자기 병이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에 다시 장가를 갔습니다. 이번 신부는 3일을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또 새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색시는 여류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님은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힌 것은 원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좋은 데에 시집 보냈다고 기뻐하던 신부 집안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새집이나 울음소리에 잠긴 것은 더더욱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원님에게 시집간 여자는 다 죽는단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귀신이 장난을 하는가 보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언니는 몇 년을 혼자 살았어요. 한 번은 오랜만에 장가말이 있었는데 혼인식을 올리기 며칠 전에 정혼한 처녀가 갑자기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원님은 정혼을 바로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젊은 신부감은 바로 살아났습니다. 원님은 곰곰 생각해 보았어요. 나에게 시집 온 여자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죽을까? 심지어 오겠다는 말만 있어도 왜 달이 붙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구나. 아, 생각이 난다. 그달 밤에 만난 월화 노인. 원망스러워라. 왜 나에게 이런 슬픈 부부 인연을 만들어 주었을까? 그 어린 계집애는 나한테 죽었으니 그러면 나는 영영장가를 못 간단 말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나이가 많이 가깝도록 혼자 살았습니다. 그저 고을을 다스리는 일에만 신경을 쓰며 나이가 들도록 혼자 살았어요. 그러나 차츰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20년 가까운 호랍이 생활을 했으니 다시 한번 중매를 부탁해보자. 못생겨도 좋고 지질이 가난해도 좋으니 목숨만 긴 여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부하에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에 혼산말이 있었습니다. 처녀는 아무래도 좋으니 명이 길어서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소. 이리하여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어요. 원님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웠습니다. 저 신부도 갑자기 죽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나 때문에 애매한 목숨 하나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신부가 죽지만 않는다면 평생 끔찍이 사랑해 주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첫날 밤 촛불 아래에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신부는 보면 볼수록 예뻤습니다. 나는 저렇게 예쁜 것이 싫은데 나이가 40이 된 나에게 저 신부는 이제 겨우 20살 정도. 그리고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나에게는 너무 과분하구나. 제발 살기만 하오. 제발 죽지만 말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신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쳐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얼굴이 되었을까요? 신부의 얼굴 한쪽에는 이마에서 얼굴 아래까지 긴 칼자국이 나 있고 눈 하나는 멀었습니다. 얼굴 한쪽은 처남이인인데 다른 쪽은 놀랍게도 바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흉했습니다. 원님은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나의 색시. 어찌하여 이런 얼굴이 되었소? 신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심하시오. 얼굴이 이렇다고 제가 버리지는 않겠소. 아니, 그럴수록 더욱 사랑할 것이니 어서 말을 해보시오. 그러자 신부는 고운 목소리로 지난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자기는 백감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고 따라서 가족들도 다 죽게 되었는데 나이든 몸종이 없고 한밤중에 도주하여 어떤 깊은 산골 시장통에 가서 해장국 장사를 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 아버지를 해친 악당이 보는 자객 같은 자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자기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는데 다행히도 목숨은 건져 상처를 치료한 후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이번에 원님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님에게 시집 오면 다 죽는다고 하였지만 저는 어려서 죽을 액땜을 하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집을 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월화 노인이 말해준 그 어린애가 바로 눈앞의 신부일 줄이야. 그때 자기가 칼로 찌른 것은 운명에 도전하려고 한 것이며 그 어린 계집애는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나타날 줄이야. 원님은 신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물었습니다. 아, 지난 이야기를 들으니 내 마음이 뭉클하구려. 그래, 당신을 칼로 찌른 그 자객을 원망하지 않으시오? 신부가 말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원망했지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니까 언젠가 그 사람도 뉘우칠 때가 있겠지요.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한단 말이오? 예, 이미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보다 원님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사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얼굴에 흉이 있어서 저는 몇 번 죽으려고 하였으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혈육은
저 하나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흉터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제 친구들은 전쟁통에 적군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관리에게 끌려가기도 했는데 저는 이 얼굴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고 지금은 원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얼굴보다 마음먹기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부여, 제발 죽지만 마오. 나는 죽음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소문이 나서 그것이 걱정이라오. 우리들이 만난 것이 운명이라면 이제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운명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실옹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신랑인 원님은 감개가 무량하였습니다. 뭐라고 속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까보다 더 힘주어 신부의 두 손을 꼭 잡고만 있을 뿐입니다. 때는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을 가로질러서 노래가 가느다랗게 들려왔습니다. 월화 노인이 부르던 그 노래가 원님과 신부는 넋을 잃고 그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자기가 그 범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죄를 닦는 마음으로 마음씨 곱고 영리한 신부를 극진히 위하며 한평생을 함께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가짜 병과 진짜 병. 옛날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의원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귀신과 같다고 하여서 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멀리서 사람 얼굴을 보거나 걸음걸이만 보아도 저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는 것을 바로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의원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동네 청년 몇 사람이 멀리서 신이가 자기 마을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 장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의 아들이 갑자기 신이 앞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엄살을 부렸습니다. 신이는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말했지요. 여보게, 청년, 자네 병은 진짜 큰 병이네. 이제 자네는 못 일어나고 죽을 것이네. 이렇게 말하자 옆에서 구경하던 친구들은 이 신이를 비웃었습니다. 무슨 신이야. 어디서만 얻어가지고 사람들 병을 잘 본답시고 으스대는 꼴이라니. 그저 돈이나 우려내려고 하는 수작이지. 이렇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야, 가짜 병자야. 어서 일어나. 이 신이라는 사람의 실력이 드러났으니까 그만 엄살을 부려. 연극은 끝났어. 어서 일어나. 친구들은 부자 청년을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금방까지 멀쩡하던 청년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친구들은 미심쩍어서 더욱 세게 외쳤습니다. 야, 연극은 끝났다니까. 어서 일어나. 네가 가짜로 아프다고 한 것을 이 신이라는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있으니 참 한심하지. 그러니 그만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청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까보고 가슴에 귀를 대보고 코에 손을 대보아도 이미 죽은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말입니다. 부잣집 아들이라서 좋은 약을 많이 먹었으므로 이 동네 청년들 중에서 가장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을 수가 있습니까? 가짜로 아픈 신용을 하여 신이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뿐인데 진짜로 죽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의 청년들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 사람은 부잣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부자는 버선발로 현장에 뛰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청년을 주무르고 소리를 질러서 깨어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달려온 부자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아이가 가짜로 병이 있는 척 했는데 진짜로 죽었단 말이냐? 예, 부자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신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선생을 놀리려고 한 저놈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가짜 병이 진짜 병으로 변했습니까?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자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선생이 힘을 써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부자의 부인도 달려와 옷자락을 붙잡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처음에 이를 꾸민 동네 청년들도 땅에 엎드려 죽은 친구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신이는 깊이 생각하고 여러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실력으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아까 어르신께서 못 일어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아셨다면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동네 청년들이 빌었습니다. 호호, 이곳 근위로군. 원래 저기 죽은 청년은 가짜 환자 노릇을 하다가 내장을 다쳐서 갑자기 진짜 병이 생겨 죽은 것이오. 그러니 자기가 사서 만든 병이라서 나도 자신이 없으려. 이렇게 말하면서 신이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부자 어른, 아들을 살려주면 어떤 사례를 하시렵니까? 예, 저 자식은 3대 독자 외아들입니다. 그저 외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하고 귀엽게만 길렀더니 그렇게 버릇이 없어서 선생 앞에서 죽는 신용을 하였던 것이니 잘못은 저놈에게 있지요. 살려만 주시면 달라는 대로 돈을 드리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돈을 주겠단 말입니까? 그럼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놈이 죽으면 우리 내외는 죽은 목숨입니다. 자식이 죽는 마당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호,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시다면 황소 한 마리 값을 저에게 주십시오. 부자는 바로 집에 가서 황소 한 마리 값을 가져왔습니다. 신이는 침통에서 침을 꺼내어 그 청년에게 침을 놓은 후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씻은 듯이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신이에게 큰절을 하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젊은이 한 번 실수는 있는 법이라네. 그런데 다른 것은 흉내를 내어도 되지만 죽는 신용을 해서는 안 되네. 건강에 대해서는 장난을 해서는 안 되네. 알겠는가? 그러면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부자께서 아무개 딸을 며느리로 삼으려다가 가난하다고 해서 혼사를 물리셨다고 하던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부자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처녀의 아버지 아무개가 나의 서당 동무였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돈을 갖다 주려고 오는 길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려, 그러니 저 처녀가 이 황소 한 마리 값을 가지고 있다면 혼사를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는 이 말을 듣자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참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교수는 마음에 들었는데 워낙 가난해서 내가 반대했었지요. 그런데
정작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부끄럽습니다. 당장 그 집과 혼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소이다. 일이 잘 되느라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다음에 혼인식을 올리는 날, 나를 잊지 말고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신이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이가 떠나는 쪽을 향해 방금 죽었다가 깨어난 부잣집 아들이 넙죽 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부자 청년은 항상 몸을 조심하면서 예쁜 색시를 얻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말하는 산삼. 옛날 어떤 곳에 젊은 부인이 살았습니다. 부인의 건강하던 남편이 차차 몸에 이상한 점이 생기더니 그만 문둥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병은 도저히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부인을 퍽 동정하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곳으로 다시 시집을 가라는 사람까지 있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저런 몹쓸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럴수록 부인은 반드시 내 손으로 남편의 병을 낫게 하리라라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기저기 물어서 좋은 약도 써보고 무당에게 가서 굿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여전히 남편에게 좋다는 약이나 용한 의원을 구하러 다니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산신령처럼 수염이 하얗게 자란 노인이 그 집에 들러 부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려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리라.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저 산속에 있는 오래된 무덤에 가서 무덤을 봐보면 큰 산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워 말고 그 송장에 다리 하나를 뚝 떼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오시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뒤돌아보거나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이 어려운 일을 해낼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장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부인은 그 노인에게 큰 절을 하고 나서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 들어가서 큰 무덤을 손으로 팠습니다. 밤새가 울고 부엉이도 부엉부엉 울고 짐승 소리가 가슴이 서늘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남편을 살리겠다는 한마음에서 그런 것에 아랑곳 없이 무덤만 파 내려갔습니다. 한참 파 내려갔더니 무엇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큼직한 관이었습니다. 관을 간신히 벗기고 나니까 커다란 송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이구나. 한 다리를 뚝 떼어내라고 했지. 부인은 노인이 시킨 대로 한 다리를 뚝 떼었습니다. 과연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면 되는데 누가 부인의 발목을 덥석 잡더니 큰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누가 내 다리를 떼가느냐. 간이 콩알만해졌지만 부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발을 빼서 도망쳤습니다.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를 내놓아라. 큰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그냥 달렸습니다. 그 송장은 뒤따라오지 않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부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송장의 다리를 솥해놓고 푹 삶았습니다. 온몸이 축축이 젖었지만 약을 구했다는 만족감에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의 병이 나왔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약을 만들어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약맛이 좋다고 하면서 벌컥벌컥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런 후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부인은 뜬 눈으로 남편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박자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신기하구려. 내 몸이 가뿐하오. 병이 다 나은 것 같소. 한 번만 더 먹으면 완전히 낫겠는걸. 부인이 보아도 얼굴 모습이 밤 사이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박자 부인은 혼자 어쩐역에 갔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관을 열어 송장을 꺼내는데 이렇게만 팠을까? 자세히 보니 큰 산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삼 한쪽 뿌리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산삼이 어쩐역 사건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어쩌뇨. 내가 만난 송장은 산삼이었구나. 이것마저 해서 약을 해드려야겠다. 나머지 산삼까지 먹인 남편인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남편은 부인에게 치사를 하면서 약을 가르쳐준 백발 노인을 찾았으나 끝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 어르신은 산신령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정성이 지극한 당신을 도와주었나 보. 이제 병이 나왔으니 신령님을 잘 섬기며 살아봅시다. 그동안 당신 고생이 많았소. 남편인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 부부는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말랑말랑한 토끼 불알. 옛날 어린이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노루와 토끼는 잔디밭에서 재미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루가 아주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토끼야, 토끼요. 우리 심심한데 무슨 내기를 해서 진쪽이 옛날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한데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러자 둘은 얼굴에 웃음을 띠며 참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위로 소속. 우리 둘 중에 누가 키가 더 큰지 되어보자. 토끼는 그 말을 듣자 기가 찼습니다. 되어보나 마나 노루 쪽이 클 것이 분명했지요. 그러자 토끼는 도리 없이 처음 얘기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왕 이야기를 할 바에야 자기가 이기는 내기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노루야, 노래야. 일어서서 키를 되어볼 것도 없이 지금은 네가 키가 크단 말이야. 그럼 내기에서 졌으니 네가 먼저 옛날 이야기를 해야지. 노루야, 노래야. 너 옛날에 하늘을 만져본 적 있니? 뜻밖의 물음이었습니다. 노루는 하늘을 만져보지 않았지만 만져보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만져보았지. 그래. 손을 쭉 뻗어 만져보니 말랑말랑한 것이 있었지. 있었어.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없었다고 하면 하늘이 만져보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둘러댄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었어요. 노루야, 그 말랑말랑한 것이 뭔 줄 아니? 그거야. 하늘이지 뭐. 아니야. 그건 내 불알이야. 불알. 그럼 네가 손을 뻗어서 닿은 곳에 내 불알이 닿았다면 내 키는 너보다도 훨씬 크지 않니? 그러니 옛날엔 내가 너보다도 키가 컸단 말이야. 이 말을 듣자 노루는 그만 말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루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소경의 돈을 훔친 사람. 옛날 어떤 소경이 한 사람 살았는데 어느 집에 병이 나거나 귀신이 붙으면 경을 읽거나 점을 쳐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근근히 모아서 100냥을 만들었습니다. 아이, 돈이 눈뜬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닐지라도 나에게는 큰 돈이다. 잘 간수해야지. 그래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돈을 꺼내서 도둑 맞았는지를 확인하며 기쁜 마음으로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들리는 말로는 강도가 방 안에 들어와서 잠을 틀고 돈을 가져간다지.
아무도 모르게 묻었으니 동네에서도 넘볼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렇게 안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경이 잘못 안 것이었습니다. 뒷집에 사는 마음씨 나쁜 사람이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경 모르게 돈을 꺼내갔습니다. 돈을 도둑맞은 소경은 궁리를 거듭한 끝에 뒷집 남자를 의심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돈을 도로 찾지? 또 증거가 있다고 한들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골똘히 생각한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소경은 뒷집으로 놀러가서 주인 남자에게 은근히 자기의 딱한 사정을 상의하였습니다. 간신히 모은 돈을 감추어 둘 데가 없어서 고민이라오. 그동안 벌어서 100냥은 방한돈깨 속에 튼튼한 자물쇠통으로 잠가두었고 나머지 돈 100냥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었는데 어떻게 하면 무사하게 돈을 간수하겠소?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아시다시피 나 같은 소경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소? 그래서 적어도 돈 200냥은 있어야 돈으로라도 장가를 갈까 하여 모았는데 자녀가 나타날 때까지 그 돈 200냥을 잘 간수해야겠단 말이요. 어쩌면 좋겠소? 아래 윗집에 사는 형제 같은 정으로 의논하는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뒷집의 엉큼한 남자가 소경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들으니 돈이 있어도 고민이구려. 내 생각 같아서는 방 안에 돈을 두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한 곳에다 묻어두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소. 윗동네 누구네는 간밤에 도둑이 들어서 집안에 둔 돈을 다 도둑 맞았답니다. 이렇게 소경을 붙이겠습니다. 소경은 연방 고개를 끄덕이며 참으로 고마운 친구구려 하고 감사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방 안의 돈도 내일 저녁쯤 같이 묻어야겠어. 오늘 밤은 그냥 자고 소경이 집으로 돌아가자 뒷집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하면 돈을 더 깨는걸. 내가 당해둔 돈은 묻으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할 것이야. 그러면 또 100냥이 내 손에 들어온단 말이야. 저놈이 그 돈으로 창가를 간다고 내가 그 돈 200냥을 냠냠할 텐데 무슨 돈으로 장가를 가겠어? 어림없지. 그런데 가만히 있자. 그 돈을 다 차지하려면 내가 훔쳐온 100냥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어야겠다. 먼저 묻은 돈이 없는 줄 알면 방 안에 있는 100냥을 마저 묻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오늘 밤에 제자리에 묻어 두어야겠다. 그래야만 내일 밤에 무르든 100냥까지 새끼를 쳐서 가질 수 있지. 이히 나는 머리가 정말 좋단 말이야. 그러면서 돈을 제자리에 도로 가져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돈을 도로 찾을 수 있었고 욕심 사나운 뒷집 남자는 돈에 제 손으로 가져다 주고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놈아, 너는 두 눈이 초롱초롱하면서도 내 못 보는 돈을 노리느냐? 괘씸한 놈. 이런 때는 나보다도 더 앞을 못 보는구나.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뒷집 남자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답니다. 가슴속에 든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 불법. 옛날 어떤 절에 오랫동안 수도를 하고 있던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절 뒷산에는 도둑이 살고 있어서 항상 죄를 짓지 말라는 스님을 아니 꼽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한밤중에 도둑이 절에 들어가서 스님에게 칼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너희 종들은 말할 때마다 불법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불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목탁 속에 있느냐? 동양자루에 들어있느냐? 저 법당에 앉아있는 부처님 뱃속에 있느냐? 어서 말해라. 스님이 말했습니다. 불법은 내 가슴속에 있어. 가슴속에 있다고? 나는 사람을 잡아
가슴을 쪼개는 것이 직업이니까 어디 한번 네 가슴을 쪼개보자. 그러면서 시퍼런 칼을 옆구리에 들었습니다. 거미가 실을 뽑는다고 거미 뒤를 자르면 뭐가 있더냐? 물만 있다. 뇌가 실을 뽑는다고 너 왜 입을 자르면 뭐가 있더냐? 물만 있다. 봄마다 피는 꽃이 아무리 예뻐도 나무를 쪼개면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더냐? 꽃은 나무 기둥 속에 없다. 다만 밖에 드러날 때 꽃이 되고 실이 되는 법이다. 네 마음속에도 부처와 같은 착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 칼을 버리고 네 착한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이 말을 들은 도둑은 칼을 내던지며 스님 앞에 엎드려 잘못을 빌고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스님은 도둑의 소원을 받아들여 잘 가르쳐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터에 이상한 대장장이 정말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의 장터에는 이상한 대장장이가 한 명 있는데 그는 날마다 은입, 세입을 볼 때까지만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일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 그거 참 이상하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애를 쓰는 법인데 내 말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황제는 대장장이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대장장이가 들어오자 황제는 정말 그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늘 그것은 사실입니다. 대장장이가 대답했어요. 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내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황제가 또 물었어요. 폐하, 저는 편안한 휴식과 자유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은전세입이면 제가 그것을 누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은전세입을 벌 만큼만 일하며 또한 평생 동안 그럴 생각입니다. 대장장이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동전세입에게는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가? 네, 하나는 주고 하나로는 갚고 나머지 하나는 씁니다. 대장장이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은 대답이로구나. 내가 알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히 말해보도록 해라. 황제는 궁금해하며 말했어요. 폐하, 저는 첫째 동전을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둘째 동전은 저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제게 많은 것을 주신 부모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동전은 제가 먹고 사는 데 씁니다. 대장장이는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너는 참으로 지혜롭구나. 여기서 나는 네 현명한 것을 기로움을 시험하기 위해 한 가지 증거를 해줄 테니 꼭 지키도록 해라. 지금 네가 나에게 한 이야기를 내 얼굴을 100번 보기 전에 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내 명을 어긴다면 아주 험한 벌을 내리겠다. 황제는 내심 대장장이의 덕성에 탄복하며 말하였어요. 그리고 대장장이가 요요의 궁궐을 나가자 궁궐에 있는 가장 현명한 학자들을 몇 명 불렀지요. 왕은 그들과 대장장의 현명함을 저울질해 보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한 사나이가 하루에 동전 3잎을 버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주고 하나는 갚고 또 하나는 쓴다. 자, 이 사나이가 각각의 동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여라. 황제는 현자들에게 문제를 내고는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어요. 그들은 머리를 맞댄 채 열심히 생각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지요. 그들이 고심하던 가운데 어떤 이상한 대장장이가 왕을 만나고 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어요. 그들은 남몰래 대장장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설명은 하지 않은 채 그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어요. 정 그렇다면 금으로 된 동전백 잎을 내게 주도록 하시오. 내가
여러분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장장이는 동전을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세면서 동전의 앞뒷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현자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었지요. 황제는 현자들로부터 완벽한 해답을 듣자 매우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대장장이가 나와의 약속을 어겼군. 그래, 한번 내 약속을 어긴 대가가 어떤 것인지 맛을 톡톡히 보게 해주겠다. 그리고는 대장장이를 궁궐로 불러들이도록 했어요. 그래, 네가 나의 명령을 어겼다. 감히 내가 지키라고 한 비밀을 새나가게 하다니 큰 벌을 받아 마땅한 일 아니겠느냐. 황제는 무섭게 꾸짖으며 말았어요. 그러자 대장장이가 조용히 답했어요. 폐하, 저는 폐하의 종이오니 벌을 주시든지 상을 내리시든지 모두 폐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의 결백함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썩 말하라 하지 않았느냐. End quote. 이전에 폐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폐하의 고귀한 얼굴을 100번 볼 때까지 그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하의 얼굴이 새겨진 금동전 100잎을 폐하의 학자들에게 갖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전을 앞뒤로 하나씩 하나씩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폐하의 얼굴을 100번 볼 수 있었고 이에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는 대장장이의 재치에 감탄하며 웃음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를 칭찬하였어요. 너의 덕과 재치는 정말로 훌륭하구나. 너는 이 궁궐에 있는 그 어느 학자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롭다. 실로 너를 이 궁궐에 머물도록 하고 싶으나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도록 하겠다. 자, 주님의 축복 아래 돌아가도록 하여라. 대장장이는 엎드려 절하며 황제에게 답했어요. 그리고 그의 겸손한 일상생활로 돌아가 다시 부지런히 일을 시작했답니다. 손 트지 않게 하는 약. 옛날 중국의 송나라 땅에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비법을 지닌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그 기술을 가지고 조상 대대로 솜을 물에 빠는 일을 해오고 있었지요. 그 약을 손에 바르고 일을 하면 아무리 무리를 많이 해도 손이 트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그의 소문을 들은 나그네 하나가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내가 금 100냥을 드릴 테니 손 안 트는 약을 만드는 비법을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소? 네? 금 100냥이나요? 평소에는 구경도 못할 큰돈이 기가 솔깃해진 그 사람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어요. 이런 행운이 또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대대로 손 빻는 일을 해오고 있지만 한 번도 큰돈을 만져본 일이 없다. 마침 좋은 기회가 왔으니 우리가 이 기술을 팔도록 하자꾸나. 네, 그렇게 하지요, 아버님. 이렇게 해서 손 빻는 집 식구들은 큰돈을 갖게 되었지만 잘하는 일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도 계속 손 빻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한편 약 제조법을 알아낸 나그네는 그 길로 오나라를 찾아갔지요. 그리고는 왕을 만나 교회하듯 신비한 약이 어떤 기적을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때는 몹시 추운 겨울철이었는데 마침 이웃 월나라가 오나라를 쳐들어오자 오나라 왕은 그 나그네를 장수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게 했어요. 가흥까지 적군을 끌어들이는 게 유리합니다. 그는 월나라 군대를 강으로 유인하여 일부러 수전을 치렀어요. 이미 손에 약을 바른 오나라 군사들은 활동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지만 월나라 군사들은 손이 트는 고통 때문에 제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와, 이겼다. 놈들을 물리쳤다.
결국 오나라 군사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왕은 그의 나그네의 공로를 높이 사서 용주로 봉하고 땅을 하사했지요. 지혜로운 나그네는 금 100냥으로 오나라의 영주가 되었어요. 똑같은 약이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답니다. 7개의 금단지, 어느 나라에 임금님의 전속 이발사가 있었어요. 어찌나 이발 기술이 뛰어났던지 임금님의 신임을 한 몸에 듬뿍 받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발사가 유령이 붙은 나무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시오, 내게 황금칠 단지가 있는데 갖고 싶지 않소? 이발사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안 보이자 얼른 대답했어요. 갖고 싶습니다. 주시기만 한다면요. 그럼 얼른 집으로 가보게. 안방 장롱 속에 있을 것이요. 이발사는 얼른 집으로 달려가서 장롱을 열어보았어요. 말 그대로 장롱 속에는 황금칠 단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6번째 단지까지는 황금이 가득 차 있었는데 왜 7번째 단지에는 반밖에 차 있지 않은 거지? 이발사는 덜 찬 반 단지 분량의 황금을 자기가 노력하여 채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밤낮으로 이발사는 황금 반 단지를 채울 궁리만 하였지요. 그 반 단지를 어떻게 채우지? 이발사는 집안에서 값나갈 만한 물건을 모두 내다 팔았어요. 그 돈을 금으로 바꾸어 반밖에 차지 않는 단지에 쏟아 넣었지요. 그러나 단지는 항상 반밖에 차지하는 반단지였어요. 이번에는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이발사는 가능한 한 조금 먹고 쓸 곳도 쓰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가 되었어요. 이유는 오직 하나, 황금 반단지를 마저 채우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도 반밖에 차지하는 단지는 늘 그대로였어요. 임금님,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부디 제 봉급을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이발사는 간절히 청을 올렸어요.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다면 봉급을 배로 올려주겠노라. 임금님은 이발사의 부탁대로 봉급을 올려주었어요. 이발사는 오른 봉급 전체를 몽땅 털어 금을 사서 단지 속에 넣었어요. 그러나 그 단지는 여전히 반밖에 차지 않았지요. 마침내 이발사는 길에서 구걸까지 하였어요. 그는 오직 반단지를 채울 욕심으로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이발사의 궁상맞은 모습이 임금님의 눈에도 띄었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여위었는고? 집안에 무슨 나쁜 일이라도 있느냐? 전에는 늘 행복해 하더니 요즘은 아주 난판이로구나. 혹시 7개의 금단지를 가진 게 아니냐? 임금님의 말에 이발사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황금칠 단지를 가졌다는 걸 누구한테서 들으셨습니까? 임금님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어요. 한때 나 역시 그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도다. 하나, 그때 난 그 황금을 내가 마음대로 쓰도록 해달라고 정했지. 그랬더니 유령은 두말 없이 사라져버리더구나. 너는 당장 가서 그걸 되돌려주고 오너라.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것이다. 이발사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늘 임금님, 즉시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말을 마친 이발사는 날듯이 궁궐을 달려나겠어요. 마법에 걸린 거인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세 아들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살림이 몹시 어려웠지요. 큰아들은 고생하는 어머니를 늘 안타까워했어요. 하루는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도 이제 집안을 도울 만큼 컸어요. 그러니 도시로 가서 돈을 벌어올게요. 어머니는 아들이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못난 형제가 널 고생시키는구나.
그리 여기지 마시고 조금만 견디세요. 큰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일자리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무슨 일이든 해서 어서 돈을 벌어야지. 며칠이 지나도 마땅한 자리가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큰아들은 담벼락에 기대 앉아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그때 망토를 걸친 웬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얘야, 일자리를 잡고 있니? 큰아들은 귀가 번쩍되어 얼른 대답했어요. 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남자는 가까이 다가 앉으며 말했어요. 난 마법사란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그러면 밥도 먹여주고 돈도 주마. 큰아들은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네, 마법사님 뭐든지 다 할게요. 좋아, 그럼 나와 함께 가자. 이러면서 말 고삐를 큰아들에게 넘겼어요. 말에는 큰 자루와 낡은 책들이 실려 있었지요. 큰아들은 말 고삐를 잡고 앞장서서 걸었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한참이나 걸었어요. 꼬불꼬불 산길도 걷고 또 걸었지요. 잠시도 쉬지 않고 걸어갔어요. 대추 어디로 가는 걸까? 큰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주인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잠자코 빨리 가기나 해. 마법사는 산 꼭대기에 도착해서야 말에서 내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총을 내밀며 말했어요. 자, 말을 쏘아라. 큰아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말을 죽이라고요? 안 돼요. 전 그럴 수 없어요. 마법사는 큰아들을 노려보며 겁주었어요.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돈을 벌어 가난한 어머니를 도와야지. 큰아들은 어머니 생각에 총을 받아들였어요. 불쌍한 말아. 미안해. 방아쇠를 당기자 말이 픽 쓰러졌어요. 잘했다. 마법사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말의 배를 가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말 배를 가르고 들어가니 속은 아주 넓었어요. 마법사는 낡은 책을 안으로 던져주며 말했어요. 이제 이 책을 큰 소리로 읽어라. 큰아들은 점점 이해되지 않았지만 책을 읽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생겨난 거예요. 우와, 이 책은 마법책인가 봐. 마법사가 자료를 안으로 던져주며 명령했어요. 보석을 어서 자루에 담아. 큰아들이 보석을 잘 담자마자 마법사가 크게 소리쳤어요. 자, 자루를 넣어서 밖으로 던져. 큰아들은 자루를 힘껏 던졌어요. 마법사는 보석 자루를 짊어지더니 생가버렸어요. 멀리서 마법사의 목소리만 메아리쳤어요. 바보 같은 녀석, 나한테서 갔지. 넌 이제 필요 없으니 내일 갈 길을 가거라. 이제 어떡하지? 두리번거려도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일 걸었으니 배도 몹시 고팠지요. 그러나 먹을 거라고는 나무 뿌리밖에 없었어요. 큰아들은 나무 뿌리를 뽑기 시작했어요. 한참 뒤 나무 뿌리가 쓱 뽑혔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커다란 구멍이 있지 뭐예요. 큰아들은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뭐지? 구멍 안에 문이 있잖아. 큰아들은 조심조심 구멍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스며시 문을 열었어요. 정말 맛있겠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호기심에 임은 저 문을 열어보았지요. 우와, 보석 좀 봐. 큰아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큰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그 방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깜짝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요. 그러자 거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겁내지 말게. 나는 이웃나라 왕이라네. 못된 마법사가 마법으로 이리 만들었지. 왕궁을 땅속으로 옮기고 나를 가두었다네. 또 내 딸들을 비둘기로 만들었지. 딸들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왕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큰아들이 용기 내어 말했어요. 임금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왕은 무척 기뻐하며 말했어요. 해가 뜨기 전에 비둘기 3마리가 산소 연못에 나타날 거야. 그 비둘기들 꼭 붙잡아야 해. 큰아들은 나무 뒤에 숨어 연못가를 지켜보았어요. 정말 비둘기 3마리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때 큰아들이 재빨리 비둘기들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비둘기들이 예쁜 공주로 변했지요. 그 순간 펑 소리와 함께 왕궁이 나타나며 왕도 마법에서 풀려났지요. 나의 공주들. 왕은 공주들을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네. 자네 덕분에 마법이 풀렸네. 왕은 큰아들에게 많은 금은보화를 주었지요.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사위로 삼겠다고 했어요. 큰아들은 큰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새 아들과 새 공주의 결혼식 날, 못된 마법사가 불쑥 나타났어요. 그때는 미안했네. 다시 내 하인이 되어주겠나? 또 속을까봐 큰아들은 마법사를 꽁꽁 묶어서 멀리 쫓아냈어요. 그 뒤로 큰아들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묘목을 심는 듯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이었어요. 일하기 좋은 날씨로구나.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가 들에다 묘목을 심고 있었어요. 땅이 기름져야 묘목이 잘 자라지. 얼마나 열심히 어린 나무들을 심고 있는지. 할아버지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나그네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할아버지에게 물었지요. 어르신, 왜 그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대체 지금 심고 계시는 그 묘목이 자라서 열매가 열리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그네의 물음에 할아버지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잘 알고 말고요. 한 70년 정도 지나면 열매를 맺을 거라오. 어이가 없어진 나그네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어르신은 앞으로 70년이 넘도록 더 사실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오래 살겠어. 그럼 어르신께서 그 열매를 잡수시지도 못할 나무를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며 심고 계십니까? 그런 헛수고를 왜 하십니까? 나그네의 말에 할아버지가 이마에 땀을 훔치면서 대답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과수원에는 나무가 가득했소. 그리고 그 나무들에는 온갖 열매가 열려 풍성했지요. 그 나무들이 무성했던 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작은 묘목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요. 나도 내 아버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뿐이라오. 과거에 교체한 생선 장수. 옛날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평생 소원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글방 선생한테 글을 배웠지요. 그런데 사람이 영숙맥이 되어서 도무지 글이 늘지를 않았어요. 한 글자를 가지고 한 달을 배워도 오르지 않았지요. 글방 선생이 보다 못해 말했어요. 너는 글 공부 말고 장사나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총각은 그날로 글 공부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지요. 생선 장사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생선을 어디 가서 어떻게 팔아야 하나요? 사람 많은 데 가서 생선 삽주하면 된다. 이 말을 새겨 듣고 총각은 생선을 팔러 나갔지요.
생선짐을 지고 돌아다니다가 한 군데를 가니 사람이 참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들어가서 소리를 쳤지요. 생선삽주, 생선삽주.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장사를 지내는 집이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데에 생선사라고 소리를 쳐놨으니 어찌 되겠어요? 미친 사람. 사람들이 매를 때려 쫓아냈지요. 할 일 없이 쫓겨와 글방 선생에게 말하니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곳에서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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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어라. 그 이튿날 또 생선짐을 지고 돌아다녀 보니 사람이 참 많이 모인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들어가 울었지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혼인잔치를 하는 집이었어요. 혼인잔치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었으니 어찌 되겠어요? 미친 사람. 또 매를 맞고 쫓겨왔지요. 글방 선생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곳에서는 경사났다 하고 춤을 추어라. 그 이튿날 또 생선짐을 지고 돌아다니다 보니 사람이 참 많이 모인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들어가서 경사났다 경사났다 하고 춤을 췄지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불난집이었어요. 불 끄느라 정신없는데 경사났다고 춤을 췄으니 어찌 되겠어요? 미친 사람! 또 매를 맞고 쫓겨왔지요. 글방 선생이 말했어요. 참 너처럼 하기도 쉽지 않겠구나. 다시 글 공부를 시켰고 총각은 꾹 참고 3년 동안 들 공부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한 글자를 가지고 3년을 배웠지만 이제는 한 글자를 가르치면 100글자, 1000글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서 잘 살았답니다. 거만한 학자와 사공, 유명한 식물학자 한 사람이 섬으로 식물 채집을 떠났어요. 목적지인 섬은 육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지요. 그래서 식물학자는 큰 배를 타지 않고 작은 배를 타고 건너기로 했어요. 이때 사공에게 부탁했어요. 나를 저 섬까지 데려다 주게. 착한 사공은 식물학자를 배에 태우고 섬을 향해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 식물학자는 무척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지식이 적은 사람은 무조건 깔보는 사람이었지요. 사공, 자네는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는가? 저는 우리나라 말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식물학자는 비웃었어요. 참 안심하군. 나는 무려 10개 국어를 할 줄 아는데 그렇게 말한 뒤 또 물었어요. 여보게, 사공자네는 몇 권의 책을 읽었나? 저는 겨우 몇 권 정도밖에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뭘 하며 살았나? 정말 한심한 일이로군. 나는 수만 권의 책을 읽어 모르는 게 없는데 부끄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지하면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럴 즈음 작은 배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와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며 폭풍이 몰아쳤어요. 식물학자는 깜짝 놀라 배전을 붙잡고 잔뜩 겁에 질려 있었어요. 순간 배가 훌쩍 뒤집어졌어요. 사람 살려. 식물학자와 사공은 함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어요. 난 수영할 줄 모르고 나 좀 살려줘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식물학자는 자꾸 바닷물을 들이키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사공은 침착하게 헤엄쳐서 무사히 해변으로 빠져나왔어요. 자공은 뒤를 돌아보며 식물학자에게 소리쳤어요. 너무나 안타깝군요. 학자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재산, 제 넓은 바다의 큰 배가 요요히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가지각색의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가로운 표정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었지요. 그 배는 고급 여행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모두 부자였어요. 호화로운 옷과 번쩍이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만 봐도 그들이 내놓으라 하는 세계적인 부자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 난 우리 집을 2배로 넓혔다오. 아무래도 좀 좁은 것 같아서 말이요. 아이고, 욕심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정원이 끝이 안 보이게 넓은 그 저택이 좁다니요. 그래도 역시 집은 큰 것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마음이 아주 다 트이는 게 살만해요. 은근히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말들이 사방에서 오고 갔어요. 모두들 자신의 재산을 뽐내는 틈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허름한 차림의 이 사람만은 그자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할 뿐이었어요. 정원의 끝이 안 보이는 넓은 저택에서 산다는 부자가 라삐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오? 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당신에게도 재산이 있소? 부자의 거만한 물음에 라삐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제게도 꽤 많은 재산이 있지요. 그러자 여러 부자들의 관심 어린 눈길이 한꺼번에 라삐에게 쏠렸어요. 그 눈들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택은 어떤 풍의 건물이죠. 그런데 그렇게 재산도 있는 사람이 왜 이다지도 허름한 옷을 입고 여행을 하지요? 부자의 질문에 라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모두 나라에서 손꼽을 만한 부자들입니다. 당신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요?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듯한 그자들의 물음에 라삐는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네, 아마도 입에 탄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라삐의 말에 부자들의 눈이 한꺼번에 휘둥그레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큰 부자입니까? 대체 당신의 집은 얼마나 큽니까? 당신의 재산은 얼마나 되지요? 자기가 제일인 듯 재산 자랑을 하던 사람들은 조금 풀이 죽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재산은 딱 얼마라고 지금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내가 여러분보다 분명히 더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삐의 말에 부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어요. 엄마네,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부자라는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게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해적들이 배를 습격했어요. 해적들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귀중품을 깡그리 빼앗아 버렸지요. 심지어 부자들이 입고 있던 호화로운 옷까지도 벗겨왔어요. 해적들이 배 안에 있던 모든 것을 가져가고 식량도 떨어진 배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어 가장 가까운 낯선 항구에 닻을 내렸어요. 모두들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이거 배에 붙어버렸소이다. 또 남은 분도 없고 돈이 될 문서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면 좋겠소? 그렇다고 거지처럼 코걸며 살 수도 없지 않소? 아니겠소? 일단 각자 흩어져 살기를 찾아봅시다. 함께 몰려다니면 오히려 곤란한 일이 많을 테니까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일자리를 찾기로 했어요. 그러나 손 하나 까딱하라고 부자로 살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가 있을 리 없었어요. 그들은 맨 밑바닥일인 짐꾼이 되거나 남의 집 잔심부름을 해주면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갔어요. 한편 라삐는 그 고장의 학교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오셨는지요? 네, 저는 랍비입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싶어서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주민들은 랍비의 학문과 지식을 물었어요. 랍비의 막힘없는 해박한 지식에 모두들 놀라서 이 랍비야말로 그 고장에 사는 어느 누구보다 학문과 지식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랍비님, 그때 당신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제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능수밭을 이야기, 천안삼거리, 우리 민요 흥타령입니다. 이 민요로 인해 천안삼거리 능수버들이 유명하지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나라에서는 국경을 침범하고 노략질을 일삼는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 힘센 장수를 뽑아 북쪽 변방으로 보내지키게 했어요. 이 무렵 경상남도 함양 땅에 유봉서라는 힘센 무사가 있었어요. 유봉서에게는 어머니 없이 자라는 능수라는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지요. 유봉서도 나라의 부름을 받고 북쪽 변방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미도 없는 사랑하는 어린 딸을 혼자 두고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얘야, 너를 홀로 남겨두고는 차마 떠날 수가 없구나. 어쩌면 좋지. 하지만 능수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라님의 부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 걱정은 마시고 떠나셔요. 예. 유봉서는 딸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너를 두고 갈 수는 없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오랜 생각 끝에 유봉서는 딸 능수를 데리고 집을 떠났어요. 미투리를 간발하며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지요. 능수야, 안 되겠다. 자, 내 등에 엎혀라. 딸을 어부니, 능수의 따스한 체온이 등으로 전해졌어요. 유봉서는 목이 메어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능수야, 배고프지? 괜찮아요, 아버지. 유봉서는 딸을 업은 발에 힘을 주며 걸었어요. 고향을 떠난 지 보름 만에 충청남도 천안 땅에 도착했지요. 세 갈래 길에 능수를 내려놓고 아버지 유봉서는 마을에서 밥을 구해와서 능수와 나눠 먹었어요. 능수야, 오늘은 여기에서 쉬어가자꾸나. 예, 아버지. 제가 큰 짐이 되었지요. 그거야. 괜찮다만. 아무래도 네가 걱정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업고 오시느라고 힘드셔서 그러셔요. 수자리는 나라 변방을 지키는 일이어서 위험하단다. 거기에는 우리 병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병정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자는 하나도 없지 뭐니? 그럼 어떻게 해요? 유봉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내가 수자리를 마치고 올 때까지 남아서 기다려줬으면 한다. 어디에서 기다려요? 이 동네가 인심도 후하고 살기 좋은 것 같구나. 여기에 이 아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렴. 싫어요. 여긴 객지인데 어떻게 살아요? 어디나 정들면 고향이란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렴. 유봉서는 능수를 달래 어느 집에 맡기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삼거리에서 헤어지면서 유봉서는 들고 있던 버드나무 지팡이를 땅에 꽂았지요. 능수는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꽂아두고 간 버드나무 지팡이를 매일 지켜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얼마 후 버드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텄어요. 아버지, 지팡이에 싹이 텄네. 그것을 보니 너무 기뻤어요. 능수는 그 버드나무를 아버지를 모시듯 정성껏 가꾸었어요. 싹은 자라나 가지를 쳤지요. 능수는 매일 물을 주며 정성껏 돌봤어요. 한 해가 지나자 버드나무는 능수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자랐어요. 버드나무는 잘도 크네. 이제는 가지를 만질 수도 없어. 능수는 윤기가 흐르는 잎을 달고
높이 뻗은 가지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나와 보니 이상하게도 가늘고 긴 가지들이 모두 아래로 축축 늘어져 있었어요. 마치 버드나무가 능수를 보고 이렇게 하면 네가 만져볼 수 있지? 하는 듯이 말이에요. 왜 가지가 늘어졌지? 물이 부족해서 시들었나? 능수가 늘어진 가지를 만져보니 잎에 기름기가 조르르 흐르는 것이 싱싱했어요. 버드나무가 내 말을 알아듣나 봐.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 나무가 뭐 사람인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 버드나무는 하늘을 가릴 만큼 크게 자랐어요. 능수가 나무 밑에 가면 아래로 늘어진 수많은 가지들이 바람에 출렁거리며 머리와 얼굴을 스쳤어요. 능수는 그것이 아버지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버드나무는 4월이면 꽃이 피고 5월이면 솜털 난 씨앗을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씨앗은 한방눈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아버지가 계신 곳은 저렇게 눈이 내리겠지. 저것이 솜이었으면 아버지가 덜 추우실 텐데. 능수는 흰 눈이 날리는 북쪽 변방에서 추위에 떨면서 수자리를 사시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능수야, 아버지가 떠나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구나. 왜 아직 안 돌아오실까? 이제 곧 돌아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기다리면 꼭 돌아오신댔어요. 능수는 굳게 믿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유봉서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고 걱정했어요. 버드나무가 씨앗을 날린 곳곳에 수많은 아기 버드나무들이 사글이 자랐어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기다리며 버드나무를 가꾸는 능수의 정성을 생각하며 그 아기 버드나무들을 삼거리 양쪽으로 나란히 심어 놓았어요. 아기 버드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도 아버지 유봉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능수에게 이제 나이가 찼으니 시집을 가라고 권해도 능수는 한사코 거절했지요. 능수는 매일 천안 삼거리의 버드나무 아래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능수는 그렇게 기다림 속에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버드나무는 천안 삼거리를 중심으로 더욱 울창하게 자랐어요. 사람들은 버드나무를 볼 때마다 외롭게 살다간 능수 아가씨를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 버드나무를 능수 아가씨의 이름을 따서 능수버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사슴이 부은 먼 옛날 옛적 이야기예요. 태백산 깊은 산골에 한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낮에는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밤에는 호롱불을 밝히고 책을 읽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효성이 지극한 총각은 산에 가서 몸에 좋다는 약초를 다 캐다가 다려드렸지요. 어머니, 이곳은 제가 약초를 캐와서 다린 물입니다. 드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얘야,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어서 눈을 감아야겠네. 고생이 덜할 텐데 어머니는 당신의 아픔보다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지요.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뿐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총각은 온갖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겨울이 왔어요. 눈이 쌓여 이제는 산에 가서 약초도 캘 수 없었지요. 오늘은 나무를 해다. 어머니 방에 따뜻하게 공부를 떼야지. 총각은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왔어요. 싸이 눈을 헤치며 열심히 뗄나무를 했지요. 기태였어요. 아기 사슴 한 마리가 총각에게로 달려왔어요. 엄마는 어디 두고 너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니? 어서
엄마에게로 가거라. 총각은 아기 사슴의 어미가 어디에 있나 하고 살펴보았지만 사방은 눈뿐이었어요. 아기 사슴은 다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이런, 다리가 다쳤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니? 총각은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염해주며 어미에게 가라고 했지요. 그러나 사슴은 무엇을 쫓기듯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총각의 둘레를 맴돌기만 했어요. 무엇을 쫓기고 있구나. 와, 그래서 숨겨달라는 거냐? 사슴은 총각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총각은 얼른 나무찜 속에 아기 사슴을 숨겨주었지요. 얼마 후 총을 든 포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총각, 방금 총에 맞은 사슴이 이리로 왔을 텐데 뭐 받는가? 조금 전에 사슴 한 마리가 지팡이를 짚고 저쪽으로 가던데요. 얘기 어른을 놀리는 거냐? 사슴이 무슨 지팡이냐? 참나, 지팡이가 아니지. 사슴은 절룩거리며 뛰어갔어요. 포수는 총각이 가리키는 저쪽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총각은 사슴을 그대로 두면 포수에게 잡히거나 아니면 상처가 덧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무찜 속에 넣은 채 집으로 지고 왔지요. 총각은 나뭇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얼마 뒤 상처가 다 나았는데도 사슴은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사슴을 무쳐 좋아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한가득 정답게 지냈지요. 겨울이 가고 봄이었어요. 어머니도 총각도 사슴과 정이 들었지요. 사슴아, 너는 이제 우리 식구야. 오래도록 같이 살자. 총각은 사슴에게 새로 돋은 풀을 뜯어다 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사슴은 총각의 가슴에 머리를 문지르며 좋아했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어머니는 꿈에 백발노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뒷산 산신령이다. 내가 기르는 사슴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 아, 신령님. 그 사슴은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끼리는 서로 돌봐줘야지요. 그 사슴을 이제는 풀어줘라. 그리고 사슴의 뒤를 따라가 봐라. 사슴을 풀어주고 뒤를 따라가 보라고요? 그래, 상처 입은 사슴을 돌봐줬으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아무런 복도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제 병만 나으면 됩니다. 알겠다. 사슴을 따라가면 산삼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깜짝 놀라 잠을 깨웠지만 꿈은 현실처럼 생생했어요. 아들을 깨워 꿈 이야기를 했지요. 정이 들었지만 산신령님의 말씀인 이 사슴을 보내주어야겠다.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각은 나리박자 사슴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놓아주었어요. 사슴아, 먹을 것이 없거나 겨울이 되어 춥거든 언제든지 찾아오너라. 사슴은 헤어지기가 섭섭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더니 저만큼 가서 뒤돌아보았어요. 총각이 어서 가라고 손짓을 해도 그대로 서 있었지요. 그래, 알았다. 나도 따라갈게. 어서 가자. 예. 사슴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총각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한 후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자 커다란 바위가 앞을 막았어요. 사슴은 바위 밑으로 가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마른 풀을 헤쳤지요. 총각이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처음 보는 풀이 뾰족이 새싹을 내밀고 있었어요. 이상한 풀이다. 이게 산삼인가? 사슴은 총각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코로 그것을 자꾸 건드렸어요. 그래, 알았다. 산삼을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총각은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서
옷자락에 섰지요. 사슴아, 포수가 또 너를 잡으러 올지도 모르니 조심해. 사슴은 알았다는 듯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어머니, 산삼이에요. 사슴이 산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사슴은 산신령의 사슴이에요. 정말 고맙구나. 우리 복에 산삼을 얻다니. 어머니는 눈물이 흘렸지요. 총각은 산삼을 다려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이 귀한 것을 왜 다렸니? 팔아서 네가 좀 편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2뿌리나 남았는걸요? 산삼을 잡수신 어머니는 사흘이 지나자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나머지 2뿌리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마을에 내놓아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 뒤 총각의 효성은 널리 알려져 마음씨 착한 처녀와 결혼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답니다. 호랑이와 결혼한 아가씨, 옛날, 옛적, 경상도, 청도, 땅의 늙은 부부와 외동딸이 살고 있었어요. 외동딸은 효성이 지극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얘가 어디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을까? 늙은 부부는 외동딸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밥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잘 나다니지 않던 딸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남의 집에서 자는 일은 없었는데 허인일까? 부부의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했지요. 말이라고 해야 겨우 연합은 집 밖에 되지 않았어요. 누구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무엇을 끓여 먹는지 두 눈을 감고도 훤히 아는 처지였지요. 바람 쐬러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이렇게 늦었어요. 딸의 대답에 늙은 부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물 안개굴이 같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 바깥 세상 구경도 하고 싶었겠지. 두 늙은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 꼭지야. 바람을 쐬러 나갈 때는 이 애미하고 같이 나가자.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데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 늙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말했어요.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외동딸입니다. 산신령님께 100일 동안 정성을 들여 얻은 딸이었어요. 늙은 부부는 그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걸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지요. 딸의 이름은 꼭지였어요. 그것은 잎이나 열매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집안의 기둥이 되라는 뜻입니다. 늙은 아버지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늙은 어머니는 들에 가서 나무를 캐오곤 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늙은 어머니는 나무를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딸이 보이지 않았지요. 예, 꼭지야, 어디 있니? 늙은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불안해졌어요. 딸은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늙은 부모는 밤을 꼬박 새웠어요. 영감? 이러고 있어서 되겠어요? 꼭지를 찾으러 나갑시다. 이튿날 늙은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딸을 찾으러 나섰어요. 꼭지야, 꼭지야. 딸이 부르는 소리가 산과 골짜기에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는 너무도 애처로웠어요. 그러나 꼭지는 어디로 갔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금이야, 오게 하고 길러온 딸이었어요. 몇 날이고 들어오지 않은 이 병이 날편이었지요. 늙은 부부는 자나 깨나 딸 생각뿐이었어요. 바람결에 창문이 흔들려도 딸이 들어오는 것만 같았지요. 나무 십지는 소리만 들려도 딸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 같기만 했어요. 기다림에 지친 늙은 부부는 그만 여위고 오래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르신들 계십니까? 밖에서 마을 총각의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요?
늙은 아버지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총각은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르신들, 제가 꼭지를 봤어요. 뭐라고? 꼭지를 봤다고 그래? 어디서 봤는가? 늙은 부부는 너무도 궁금했지요. 제가 저 뒷산 바위 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나무짐을 지고 돌아서려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만 치서 꼭지가 비스듬히 누워있잖아요. 총각이 잠시 말을 끊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늙은 부부는 초조한 마음에 다그쳐 물었어요. 호랑이 굴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지요. 호랑이가 뛰어나올까봐 꼭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달렸습니다. 위기를 겨우 면했어요. 꼭지를 데리고 오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호랑이 굴이라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호랑이 굴? 늙은 부부도 잘 압니다. 산에 나무하러 갈 때는 그곳을 피해서 가지요. 예부터 그곳에는 호랑이가 산다고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축도 물어가고 마을 사람들도 호랑이에게 물려간 적이 있었어요. 늙은 부부는 단숨에 호랑이 굴을 향해 올라갔어요. 눈앞에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딸이 없는 세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살아야만 사는 보람이 있었지요. 그러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감, 꼭지가 살아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걸 물어볼 사이가 어디 있어? 꼭지야, 나를 부르며 호랑이 굴 가까이 갔어요. 호랑이 굴 앞에서 딸을 발견하였지요. 노부부는 숨이 차는 줄도 모르고 딸을 불렀지요. 아이고, 이거사. 아버지는 너무도 어이가 없는지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는 딸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호랑이가 무서운 줄도 모르니 어서 집으로 가자. 어머니가 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요. 네, 어머니. 저 굴 속에서. 그래? 지금 호랑이가 저 굴 속에 있단 말이니? 네, 어머니. 낮잠을 자는 것 같아요. 딸은 태연히 대답했어요. 영감, 뭘 하고 있어? 어서 내려가요. 호랑이가 깨면 큰일 나요. 호랑이가 깨기 전에 집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수라고 생각했어요. 늙은 어머니는 말소리를 낮춰 말했지요. 딸은 부모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바로 이때 호랑이의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하늘이 무너질 듯 온 산이 쩌렁쩌렁 울렸지요. 늙은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글 속에서 낮잠을 자던 호랑이가 굴 밖으로 나왔지요. 굴 밖으로 나오면서 하품하는 소리가 그토록 크게 들린 것이었어요. 말로만 듣던 호랑이와 마주 대하게 되었어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다. 호랑이에게 덤벼보고 죽긴 하자. 늙은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호랑이에게 호통쳤어요. 이놈의 호랑이야. 어서도 펴봐라. 늙은 어머니는 이젠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호랑이는 입을 벌리며 한 발자국씩 다가왔어요. 아니야, 호랑이야. 이분들은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시다. 나의 부모님이야. 딸이 이렇게 말하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사납게 으르렁대던 호랑이가 갑자기 순해졌지요. 딸의 말을 알아듣는 듯 호랑이는 꼬리를 흔들면서 딸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호랑이가 딸의 말을 순순히 듣다니. 늙은 부부는 간신히 위기를 면했지만 딸이 호랑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가 너무도 이상해서 물었죠. 어머니, 제가 이 호랑이하고 처음 사귈 때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딸은 호랑이와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이런 변이나 사람이 오지. 호랑이와 사귄단 말인가. 아버지는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예사일이 아닌 것 같았지요.
처음 집을 비우고 나왔을 때 이 호랑이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 호랑이는 어질기가 그지없어요. 용맹함은 물론 매우 사랑스럽지요. 저는 이 호랑이와 살기로 약속했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 꼭 별천지에 온 느낌이 들었어요. 딸은 호랑이를 쓰다듬어주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 호랑이가 잡아다주는 토끼나 노루를 구워 먹고 살았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별일도 다 있고 늙은 어머니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어요. 부모의 사랑보다 맹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더 좋단 말인가. 아버지는 탄식하며 딸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지요. 아버지, 사람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만 한번 사귀고 나면 사람보다 더 온순하고 진실해요. 딸은 자신이 이해 못하는 아버지를 안타까워했어요. 호랑이에게 홀려도 보통 홀린 게 아니구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저를 따르는 호랑이를 놔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때 호랑이가 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부드러운 소리를 울었어요. 아마 딸과 떨어져 살기 싫다는 호소인지도 모릅니다. 얘야, 너만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꼴이니? 사람이 짐승과 같이 산다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될 소리니? 호랑이를 잘 타이르고 어서 집으로 가자. 아버지는 딸이 달랬어요. 그러나 딸은 조금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저의 후려를 용서해 주세요. 늙은 부모는 할 수 없이 산에 내려왔어요. 허전하고 쓸쓸한 생활 속에 나날이 보냈어요. 몇 해 후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들어와 마당에 웅크리고 앉더니 어근거리며 울었어요. 영감, 호랑이가 왜 여기 와서 울지요? 글쎄, 울음소리가 슬퍼 보이잖아. 아무래도 이상한데. 영감,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봐요. 우리 딸 꼭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에요. 그때 호랑이가 등을 돌려 타라는 흉내를 냈어요. 늙은 부부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 굴까지 왔어요. 아니, 우리 꼭지가 죽었잖아. 굴 속을 들여다보던 늙은 아버지가 외쳤어요. 딸이 굴 속에 쓰러져 있었어요. 늙은 부부는 죽은 딸의 굿은 켜고 통곡했지요. 처의 프로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거든 굴 한쪽에 저를 묻어주세요. 딸은 이런 유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늙은 아버지는 딸의 유서를 읽고 더욱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 뜻대로 하여 주마. 호랑이와의 사랑은 너의 운명이 아니냐. 늙은 부부는 딸의 유언대로 그 자리에 묻었어요. 호랑이는 한바탕 큰 소리로 울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훗날 사람들은 이 산을 범산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한국 민속 동화들은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조용히 돌아보게 하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운명과 인연은 때로 우리가 피하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속 선함과 지혜, 사랑과 희생의 소중함을 보여주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욕심과 교만,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고통의 모습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겉모습이나 재물보다 마음의 깊이와 올바른 품성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과 세상을 향한 착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에 스며드는 동화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작은 깨달음과 따스한 삶의 지혜를 전해줍니다.